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뒤늦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실 운영 책임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4만 명이 참가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지금 더위에 쓰러진 환자들을 속출하면서 퇴소를 결정한 나라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전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지금 탓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만 나오면 여야의 그 서로 내 탓하는 거 이거 아주 우리나라 정치 아주 못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정권이 출범한 게 지난해 5월 달이었어요. 선거는 3월에 있었고. 예. 그럼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난 정권 탓하는 건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예. 이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게 올해 이제 내년이죠. 그 당시에 내년이겠죠. 올해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세계 잼버리 대회가 그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해충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따졌다고요. 이원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달 얘기예요. 예. 10월 25일 얘기인데 그 당시 여성가족부의 그 김현숙 장관이 지금 현재 장관입니다. 현재 정부의 장관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번 정권이 이 문제가 책임이 있고 자신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장관이고 지금도 장관이 현직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건 지난 정권이 했던 거니까 우리 정부가 잘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든가. 그래야지 이제 와서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다 기획했고 유치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지금 이 잼버리 조직위의 사무총장들, 이 집행 공동위원장이 박복인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기 속해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속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3명이 지금 공동위원장이 현재 장관들이라고요. 이제 와서 그걸 지난 정권 탓한다? 그 정권 왜 잡았습니까? 그 지난 정권 여러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잘못된 일마다 자꾸 지난 정권 탓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건 현재 정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미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넘었고 또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이거 준비 잘 되고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전 정권 탓하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잼버리는 이제 물론 1991년 30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가 한 번 또 한 적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라이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가적 행사고 국제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내탁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 선거 공학적인 이제 이야기로 제가 들리는데 님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뭐 소각장이라든가 이 상암동 지역에 뭐 과거에 소각장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이제 화장터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으로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원전 폐기물 뭐 관련해서 그래서 그는 님비 현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반면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세계 육상 경기 대회라든가 그리고 이 세계 잼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더라도 최초에는 2012년 김한주 당시 전북도지사가 세계 잼버리를 350만 평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럼 새만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초에 기획을 한 것이 전북 김한주 지사고 그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정운천 의원이 전북에서 전주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그리고 전북과 전라도, 광주, 전남 이쪽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과거의 새누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를 많이 지지하지 않는 측이지만 그래도 탕평 정책을 이뤄냄으로써 호남 지역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예.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새만금에 대해서 꽂힌 것은 사실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건 국제적 행사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7년 8월 16일 날 세계 스카우트 제41차 총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폴란드 그단스크와 새만금이 붙었는데 우리가 607표, 폴란드 그단스크가 365표 해서 우리가 유치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위원장이 5명입니다. 여기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강태선, 김윤덕 전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부 여기 조직위원장이고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형식적으로 보면은 집행위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지금 반쪽대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쪽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쟁 차원에서 내 탓하지 말고 일단은 정치권이라든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공동위원장이나 뭐 집행위원장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를 보면 여야 인사들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예. 일단 이거 잘 마무리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동조직위원장에 지금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이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해체해야 돼요. 모든 게 여야가 같이 있죠, 항상.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회도 여야 추천 인사가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만. 근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이제 이게 책임자가 누구냐, 여쪽이냐, 야쪽이냐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상한 겁니다. 이 잼버리 대회라는 건 이거 여야가 무슨 뭐 전라도 지역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래요. 또 이 정치라는 게 또 표를 위해서 또 그런 면도 있는 것이고 뭐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느 나라 정치나 그런데 이게 이 일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무슨 여야의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구는 왜 존재하냐고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그 밑에의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인 것이고 예. 그리고 국무총리가 통화하는 게 내각인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공동위원장, 조직위원장, 여야 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챙겼어야죠. 국무총리가 챙겼어야죠. 이거는 그럼 야당 쪽이 유치했으니까 지난 정권이 유치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누가 유치했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고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린 일인데 그럼 가장 최고의 그 내각을 통원하는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챙기고 국회도 다 챙겨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할 계제가 전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예. 그 참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위생 안전 관리 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누구 탓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애초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 정부의 컨트롤 타워 책임 뭐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사실이고 지난 전주 MBC에서 지난 6월에 지적한 것이 새만금의 350만 평을 정부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땅이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빌렸다는 겁니다.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올림픽 때처럼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 MBC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었고 민노총에서도 지적을 한 게 새만금은 간척지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습지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맨 땅에서 어떻게 청소년들 그때 14살하고 17살 스카우트 대원들 아니겠습니까? 43,232명이 여기에 그리고 지금 158개국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냐.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유치한 전북도는 상당히 큰 지금 혜택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책임도 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2028년까지 국제공항을 8,077억을 해서 예타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들어설게 돼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1조 1,293억을 추가 집행을 해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전북이 가져가고 물론 예. 전북이 발달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큰 혜택을 가져오는 이 잼버리 행사를 유치하면서 그러면 좀 더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난번에 YTN에 나와서 한 얘기도 제가 이제 들었는데 모든 게 충분히 다 준비되었다고 여기서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이거 이제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영을 결정하고 네. 지금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다른 일정을 진행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잼버리 대회는. 자,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한다면 이거 좀 극복이 될 것 같으세요? 뭐 우리나라의 이번 잼버리 대회로 인해서 떨어진 국격의 이 상실은 클 겁니다 아마. 이게 워낙 큰 세계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예요. 우리 워낙 큰 세계적인 대회고 세계 언론이 워낙 이 이슈를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30년도에 우리가 엑스포 유치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지금 뭐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 장관이 이게 이제 상당히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엑스포 유치 문제도 받을 것 같고 앞으로 6세 정도 남아 12일 날 폐막으로 돼 있죠. 예. 근데 그동안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영국 이제 대원도 뭐 서울에 왔고 예. 이 상황인데 뭐 이왕 뭐 엎질러지 무리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죠. 왜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김관영 지사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전북도에서 유치니까 제가 책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김관영 지사도. 예. 태도는 다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따져봐 소용없고 이제 엿새 동안 남은 기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추락된 국격을 좀 만회해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예. 네. 장 교수님은 이 파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간단히 좀 예상해 본다면? 뭐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국가적인 행사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국제적인 어떤 대회라든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정치적인 공방은 훨씬 더 책임 소재를 넣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예. 뭐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1921년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잼버리 대회인데 영국이 철수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제 뭐 상처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잼버리 대회는 공산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유 진영의 어떤 국가들만 지금 모아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뭐 범정부 차원에서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그리고 긴급 예비비 69억 지금 즉시 교부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또 그쪽에서 안 되면 뭐 국내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변형된 어떤 그런 패키지를 넣어서 이것을 완결시키는 그래야만이 떨어지는 국격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논란을 만회할 만한 그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여당이 거의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심평시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맡은 이후에 어떤 얘기도 나눈 바 없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도 황당한 얘기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뭐 여론조사했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 없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심평 변호사란 분은 이제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던데
이분이 이런 분이 이런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멘토가. 이게 무슨 뭐 옛날에 중세 시대 후견 정치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이런 말 자체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말을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뭐 자기는 그 대통령실 뭐 정당 인사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말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별 대수롭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전멸하니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말을 이렇게 변호사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전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논평을 안 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예. 창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심평 변호사가 대단한 분이라고 이 말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논평을 하고 가치를 부여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심평 변호사가 이 무슨 대통령 멘토란 말이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진작에 대통령실에서 제재를 했었어야 돼요. 무슨 뭐 당신이 무슨 멘토냐? 대통령 멘토가 있어요. 대통령 멘토는 국민인 것이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표정 보니까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발하자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정치권에서 대세론이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상당히 먹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발언이요? 아니 이런 발언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좀 각성해라 이런 차원으로 네, 들리신다는 각성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따끔한 이제 일침이라고 생각이 들고 심평이라는 이제 변호사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 평론가가 얘기하면 이렇게 세게 언론에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연에 크게 파장이 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제시키고 그래서 본인도 또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만은 필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그것을 상정해서 정치를 치르는 건 좋지만 예. 그러나 찍는 입장 중도층 입장에서는 되는 쪽을 찍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선거는 출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뭐 각 당의 여러 가지 치열하게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여기는 국정 난맥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필연적으로 국정 난맥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배하는 구도 이슈 인물이 아직은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구도라는 것은 정당이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쪼개질 것인가 여당이 먼저 쪼개질 것인가 야당이 먼저 쪼개질 것인가 이것은 모든 총선 대선을 앞둔 총선에는 특히 이것이 더 치열하다. 그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도적인 측면이 어떻게 갈라지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슈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인물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서 링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력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금 현재로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신당 창당설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예 논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세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일단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게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인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면 일단 대통령제의 정당 요체에 맞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전혀 않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그 경로 의존을 보면 대통령의 지도가 떨어지면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그때 뭐 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탈당도 많이 했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잘못 운영되는 것 중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아직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뭐 전원이라고 합니다만 이 신평 변호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함부로 전달할 말이 아니에요. 집권당의 문제고 집권연대라는 게 뭡니까? 정부, 행정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여당 이게 아니라 집권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 아니에요? 근데 그 정당이 새롭게 정당을 만들어 간다 대통령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를 이제 해방 이후에 쭉 이제 살펴보면 이제 진보 계층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호남이 지역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나오고 예.
그리고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개혁 성향의 투표심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진보적인 개혁적인 성향의 당을 띄워서 호남은 전통적인 정당이 먹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개혁적인 신당이 표를 얻은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합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예를 들어서 새천민주당부터 해서 여기는 열린우리당 서로 각자 가다가 나중에 또 통합민주당으로 합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능한데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이런 것이 뭐 상당히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심평 변호사의 말을 보면은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리고 또 그 잔류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세력이 수도권에서 맞붙으면 결국은 어부지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든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심평 변호사 본인도 여론조사를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 예, 결국 본인의 발언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서 이 부분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상황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결국에 구속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구속된 이 상황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현재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이제 거론된 의원이 이제 검찰이 적실했잖아요. 20명 정도인가 11명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돈을 받은 의원들 예. 쭉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다 됐어요. 그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제 재작년에 그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였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될 때 대표로 당선될 때 금권 선거에 관련된 건데 이 사안 자체가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가볍게 민주당이 가볍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근간은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됐건 지방 선거가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말이죠. 당내 선거도 똑같이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선거입니다. 당내 선거도 전당대회도 당원들의 어떤 의지를 규합시켜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금권 선거의 의혹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전 당연히 구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구속시킨 이유가 있겠죠. 이 판사들의 구속 사유가 뭐 증거인멸, 도주 염려의 우려라든지 뭐 범죄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성만 의원은 이제 기각이 됐는데 윤관석 예. 의원만 구속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상당히 민주당 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아마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19 내지 20명의 이름이 적시된 상태고 예. 검찰의 어떠한 형태로든가 소환이나 조사나 수사가 있을 것이고 말이죠. 이렇다면은 민주당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저는 최근에 혁신위가 말이 많았잖아요.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혁신위가 곧 뭐 종료한다고 그러는데 이달 말 정도에 이제 해체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혁신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말 몇 마디 하고 뭐 불체포 특권 어쩌고 이렇게 해서 혁신될 문제는 아니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의원들의 이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있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여전히 있는 것이고 말이죠. 물론 탈당했습니다만 김 의원이 이 문제는 육참골단의 혁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도 뭐 잘하는 거 없습니다만 예. 제1야당이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한정당이나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건이 계속 앞으로 파장이 클 텐데 검찰이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게 다가갈 텐데 당대표의 리스크 이외에 말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참 걱정이에요. 제1야당으로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외에도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물론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게 파장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뭐 19명 남지 않아서 이성만 의원 이제 빼고 19명이 이제 본인들은 다 이제 받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예, 현역 의원들. 의심받는 이제 현역들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매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는 왜곡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성이 있다. 그러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그리고 있는 증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한테 이제 줬다는 건데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이제 인용이 됐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구속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19명은 이제 불구속 기소선에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성만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진다는 것은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고단수의 혁신, 뭐 당을 바꾸고 해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큰 부분이다. 예. 거기까지 아마 지금 민주당 뭐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모두가 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총선을 돌파할 전략을 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내일 휴가에서 복귀를 합니다. 네. 이 휴가 기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도 있었고, 윤관석 의원도 구속이 됐고. 네. 일단 복귀를 하면 일성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 저 이재명 대표 일성까지 제가 뭐 예상 그 생각이 안 해봤는데, 단지 문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우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거치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뭐 10월 퇴진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10월 퇴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 나눈 이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현재 무슨 뭐 진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쪽으로 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도덕성 문제에 워낙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비리나 무슨 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제 뭐 여름 끝나고 8월 뭐 더위입니다만 이번 주 이제 입추 말복 다 지나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가을이에요. 가을 정부 예. 국정감사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정국이고, 그럼 당대표가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거치에 대해 그게 거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꾸 이 문제를 우회한다고 해서 우회될 게 아닐 거고 말이죠. 예. 검찰도 빨리 기소할 거 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죠. 성남FC 문제 이제 기소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제1성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결국에 뭐 혁신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걸 전면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할까요? 뭐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뭐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의 생리고, 사법적으로 어떤 뭐 조치가 있거나 아니면 사법적인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단은 건너야 된 것이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미래라든가 모든 것이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공당의 제1야당이고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휴가에서 돌아오면 누구나 당 대표는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이라든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법적인 리스크는 사법적인 리스크고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적인 대처를 할 것이고, 예. 그러면 향후 정치 일정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제1야당 행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비대위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이제 6개월 전에 하는데 그것은 정기국회 진행 중이니까 10월쯤 아마 총선 기획단이 나올 텐데 총선 기획단을 좀 일찍 발족을 해서 시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총선 기획단이 가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당 대표가 일단은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넘긴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것은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앞으로 당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어떤 향후 정치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 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